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선 민심에는 이제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먼저 전국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전국 결과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43.7%, 부정 평가가 51.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7.7% 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에 자, 호남 지역 같이 보시면요, 호남 지역에서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69.8%, 부정 평가 24.8%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45% 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보통 그 임기 말, 특히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부터. 네, 아무나 먼저 시작해 주세요. 아니요. 네.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면 변호사님이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방금 말씀하신 KBS 여론조사는 듣는 제가 조금 마사지한 거 아니냐는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부분 이 정권 교체 비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부정평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역대 문민정부 들어와서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요 시기까지 이를 보면 이 긍정평가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할까. 이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다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이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긍정평가의 가장 큰 그 요소가 뭘 잘했냐 이러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 1번 K방역 잘했다. 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 외교 잘한다. 주로 이 두 가지가 1, 2위를 차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K방역은 허상이었다. 지금 J방역보다 오히려 이제 못해진 것 아니냐. 일본보다도 이 팬데믹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모기장을 치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버린, 창문을 활짝 열어버린 그런 그 코로나 초기 대응 때부터 반대편에서는 야 코로나 이래서는 대응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요인 이걸 제대로 막지도 차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거의 2주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위드 코로나 하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으면 이 정부가 70%만 그 접종률이 되면 사회적 면역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줄창 1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딱 했는데 하자마자 이 난리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실제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데 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피로도가 야 우리 조금만 참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지 않느냐. 이건 어차피 세계적 현상이다. 그래서 국기 아래 결집하는 이 국기 결집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마치 9.11 테러 때 조지 부시에 대한 인기가 미국 역사상 사상 최고로 올라갔듯이.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문 대통령이 진미된 거예요. 두 번째, 외교를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미국 어제 그저께 NBC 방송에 나왔지만은 한국이 지금 11개월째 주한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진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이. 네. 중국과 일본은 다 진명을 했단 말이에요. 진명을 해서 지금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는 후보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11개월이나 됐습니다. 상대국의 주재 대사를 11개월째 지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외교가 얼마나 지금 이 처참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4강 외교 중에 첫 번째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좀 너무 강론을 다 말씀하시는 아니 글쎄 그래서 이 외교에 대해서도 국민적 실망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야 우리가 외교 잘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중국에 굴종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이게 문 대통령의 외교는 북북 바뀌었구나. 이거 드디어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가령 앞으로 이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뭐 40%가 넘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근데 체감 부정 평가가 더 높다는 예. 말씀이시고. 네. 이제 변호사님 지금 말씀이 네. 이제 본 정권 망해라 왜 안 망하냐 이런 심리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건 일리가 없어요.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일리는 있다 얘기하는지. 일리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분들은 다 저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쪽 저쪽 나오는 국정수행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이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 저도 모르죠. 저도 저런 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평가가 모인 거기 때문에 시민들 개개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고 저도 데이터를 봐야 아는 거예요. 대부분 낮게 나오는 데가 한 35%, 높게 나오는 데가 한 45%. 그래서 그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넘게 오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특별히 이렇게 그전의 대통령들이 지지율을 잃어버렸던 이제 친인척 비리라든가 뭐 권력형 부정부패, 대규모의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말하자면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실책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러면 임기 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큰 사고 없이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끝날 때가 되면 조금 너그러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뭐 그 정도로 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저 네. 정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네. 딱 하나만 네.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예. 문 대통령이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만. 하나만. 문 대통령이 이거 참 잘했지 않느냐? 뭘 문 잘했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한 것도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최저임금을 이제 문케어 얘기하시는 예, 거죠? 공약만큼 최저임금을 1만 원 선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한 대로만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올려서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 정도 잘한 일이고요. 아니 그 두 정책의 어두운 면은 생각 안 하십니까? 문케어 때문에 의료보험이 지금 고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논쟁을 엄청나게 하면 마이너스를 대통령 보이고 국정 있습니다.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예. 이제 내년쯤에 두 분께서 심야 토론 나와서 하시면 예, 괜찮을 우리 것 같고요. 네. 방문으로 들어가면 제 시험대 토론 안 가요. 그것까지는 좀 지금. 말씀 좀 맞아요. 드리고요. 예.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해서 40%가 넘는 조사도 있고 안 되는 조사도 있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일단 이제 한국리서치하고 갤럽 두 조사 기관만 비교하면 갤럽은 2점 척도로 묻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두 개로만 묻고 한국리서치는 4점 척도 보기를 4개 줍니다.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근데 4점 척도가 대체로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뭐 37% 나왔다면 지금 여기 43% 나왔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진영 간 그 대립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도덕적 의혹이 제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 잘 안 무너지고 견고하게 버텨요. 과거에 이해창 후보라든가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악재가 터지면은 뭐 10%대까지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마지막 연도에 가면 급락하고 대통령 후보도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35%대 버티는 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진영 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같은 시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였고 나머지 이제 전임 대통령도 한 20%대였는데 지금의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요걸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조사 결과입니다. 내년 대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7.3%,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네, 37.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53.7%.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16.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전국조사 결과 내년 대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7.3%,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3.7%로 정권 교체론이 16.4%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남에 왔으니까요. 호남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 응답자 63%.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23.8%. 정권 연장의 목소리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은 거죠. 네. 이 조사와 관련돼서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리서치가 한 조사 방식은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는 걸 묻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약간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반박하는 분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도 정권 교체론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한국리서치가 이번에 한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이제 저 여론조사에서 대개 37대 5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꽤 크게 벌어져 있는 거 아니냐? 꽤 크게 벌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전문가로서 확실히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30년 캠페인에 보면 35대 55,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가 35 밑으로 떨어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55를 벗어나면 그거는 후보 경쟁력이라든가 구도 경쟁력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거의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변화가 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긍정평가도 35 미치고 네. 부정평가가 55를 넘어갔고 정권 교체 여론도 55가 넘고 정권 재창출은 35 미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네요. 지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슬아슬하게 있더라도 저는 저 안에 있는 거는 평가를 유보합니다. 저 안에는 얼마든지, 그리고 오늘 이 조사가 다른 조사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고, 저게 좀 어떤 조사는 한 자리 숫자까지 좁혀져 있는 게 있고 보통 한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 경쟁력이나 앞으로 내고 오는 비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여당 후보, 야당 후보를 명시해서 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봅니다. 네, 박사님. 좀 덧붙이자면 아까 국정 지지율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시각에 따라서는 야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43%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물어봤을 때는 심판론이 상당히 앞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보면 국정평가는 역대 대통령 비교해서 괜찮은 편인데 네. 사실은 정권 심판론은 아까 그 경계선 안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 있는 이 간극, 요거를 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아니 저러면 제1야당 후보하고 여당 후보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네. 같은 조사에서 붙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지금.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보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훨씬 낮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아요. 그러면 이 선거가 얼마나 비호감 선거이면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후보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하면 결국 마지막에 투표장으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투표장에 와서 주어진 선택지 안에 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둘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 희망사항이겠지만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 말씀은 이 데이터만 보면 예. 맞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늘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좋을까, 정권 재창출이 좋을까를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하는 반면, 근데 아무리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야당 후보가 좀 아니지 않아? 그 나라를 맡기기에는 이렇다든가, 또는 정권을 나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불만족인데, 근데 여당 후보가 왠지 좀 잘할 것 같아? 이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고는 실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태우에서 김영삼, 또 뭐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도 정권 교체 성격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국민들 대중들은 변화를 바라거든요. 변화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데이터에서 민주당이 경계될 건 뭐냐면 기본적인 구도가 밑에 흐르고 있는 견고한 흐름이 정권교체 여론이 저렇게 강하구나.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도 위에 올라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지방 그 4.7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박형준이 쉽게 이긴 것도 그 구도의 승리 아닙니까? 실망해서 지금 빠져서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여론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어야 될 거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게 또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정권교체 이렇게 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비전과 리더십을 못 보여주면 이재명이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뭐 완전히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 좀 차별화도 좀 되는 측면이 있지. 이런 게 또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구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를 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7%, 국민의힘 36.5%, 자 정의당 7, 국민의당 3.4, 열린민주당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호남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힘 9.3, 그 뒤로 정의당 8,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2.7%의 순입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앞에 그래프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정당 지지도만 예, 이제 전국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정의당 지지율이 7%예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그보다 2% 이상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4.8이었죠. 예,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저기는 대통령 후보가 없고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이제 얹어줘야죠. 그러면 정당 지지율대로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2.8을 붙이면 이게 33.5가 되죠. 네. 거기에 정의당 7% 지지율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뺀 거를 붙이면요. 그게 두 사람의 대선 후보 지지율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 지형과 이건 다당제 구도로 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한 명만 뽑는 선거니까 이제 자기의 선호 정당이 어디냐와 다르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투표에서도. 그래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붙어 있는 거는 저 정당 지형과 선거제도의 불일치에서 오는 프리미엄이 일부 있다. 이제 그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당원들과 선거인단이 왜 이낙연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뽑았지? 그게 아까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그 문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기본적으로 높고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욕구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그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왜 이재명 후보가 되었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흐름에 조금 더 맞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나 이낙연 후보보다는 그 점 좀 생각나네요. 보니까. 그게 이제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제 기억이 나는데 여당 후보가 노무현 후보인데 야당 후보처럼 보였어요. 네. 이해창 후보가 야당인데 여당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도 좀 많지만 한 분은 엘리트고 한 분은 좀 아웃사이더 이런 거죠. 지금 구도도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야당 후보로 나와야 더 잘 어울리는 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당 후보로 나와야 더 잘 어울리는 분인데 서로 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기득권에 대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조금 있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이제 조기 입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매머드한 선거 조직을 가지고 이기고 지금 매머드 선대위로 가고 하는 게 좀 과거지향적인 거 아니냐. 어떤 안정적인 그러니까 사회의 그 변화를 가지고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점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거 전략들이 전부 다 얼마나 이제 그 개혁가로서 이재명 후보가 하려면 저는 적어도 문재인 후보의 개혁이 다 성공했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40% 지지율이 나오는 건
이거 레임덕도 없고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 진영 싸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그걸 하면 이 문재인 정부를과 차별화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뭐 검찰 개혁이든 또 무슨 뭐 외교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이것이 국민께 그 실망시키고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은 확실히 다를 거다. 이걸 근본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좀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안에서 저 대통령 지지율과 거기에 갇혀서 이재명 후보의 그 장점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다. 네.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게 막 몰표가 나온다거나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을 것 지금 같은데요.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하던데 지금 시점에서요. 이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때도 아니고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TK, PK에서 나오는 게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은 KBS가 이렇게 인터뷰를 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지만 이게 꼭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다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가 지금 시점에서 70%를 넘어갔다? TK, PK도 움직이죠,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한 55% 65% 내외로 나오는 거는 나올 만큼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도 보이는데. 그렇게 봐요. 나올 만큼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 가령 그 윤석열은 TK 입장에서 보면 이회창 후보 다음으로 비영남 후보입니다. 비영남인이에요. 충청도가 그 본향이고 그 서울에서 쭉 성장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호남이 선택하는 이 영남 후보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미 문민정부 들어와서 고착화되다시피 한 어떤 성향을 볼 때 누가 더 확장력이 있느냐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약간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다른 반대쪽에서 말 바꾸기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클릭 그리고 하시죠. 민주당은 유연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자기의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던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나 안 하겠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면서 뭐 그리고 눈물과 사과와 변명 반성 이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할 때 반대 진영에서는 저 봐라 저렇게 태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 신문 사설에도 그러나옵니다. 말 바꾸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혀들어요. 먹게 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표 그걸 까먹지 않고 거기서 약간은 늘어났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은 나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똑같이 컨벤션 효과를 처음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흡수를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이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하면서 이게 4.4.5위냐 아니냐 이런 뭐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흡수를 못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로 갖고 컨벤션 효과를 까먹어 버리는가 하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게 자리 싸움을 계속 벌이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특히 젊은 당 대표가 부산으로 순천으로 제주도로 울산으로 가서 마치 대통령 후보와 같이 힘 기르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완전히 까먹어 버린 거야. 난 여기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 인생은 쭉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거 전략을 짤 적에는 외부 확장은 언뜻 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을 끌어놓고 김한길을 끌어놓고 해서 이른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중도 더하기 합리적 진보를 우리가 끌어오면 우리가 외인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외인을 넓히는 건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짜 이 표를 얻어야 될 이 국민의 힘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제대로 된 정책을 끄집어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어떤 변호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마음이 좀 아니지. 나는 기분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절대 못해요. 내가 그 점은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래서 나는 이재명의 확장력은 지금 윤석열은 확장을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능성이 풍부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계까지 왔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카드를 그 써버리자. 말씀을 들으니까 또 불안해. 한계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안심한다니까 바로 말을 바꾸시잖아요. 아니,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한계 왔을 때 모양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게 방송 전에 프리 토크를 할 때 내가 나는 이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치합시다 토크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래요. 지난번처럼 내가 그걸 알고 가면을 계시다고요? 쓰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오. 변호사님 할 필요가 없다. 야. 지금 위험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백바지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앵커가 네. 편향적으로 웃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뭐 웃어야 될 때는 웃지 않고 웃지 않을 때 계속 웃고. 정색을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한 네.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아까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을 하자면 여기 저기 지금 대선 기획 4차 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예. 그러니까 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구도나 환경으로 보면 아까 지지율은 붙어 있지만 구도나 환경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팀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 지지율에서 대등한 경쟁이 벌어지느냐? 이 36페이지 보면 안정론자 중에서 정권 안정론자 중에서는 76%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자고 한 사람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환경은 조성돼 있지만 그걸 윤석열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후보 구도에서는 이제 뒤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균형 구도를 유지하는 그런데 이제 자, 이번 대선에서 또 다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2030 세대 얘기입니다. 좀 요거 주제를- 잠깐만 하나만 주제를 얘기를 바꾸면 해놓고 안 될까요? 아니 네, 요거 네, 네. 잠깐만 아, 네. 짧게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 때 그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무응답층이나 이게 굉장히 작아요. 우리 이번에도 조사도 보면 한 8.9%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는 응답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후보나 정당 지지율이나 나머지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약한 상태든 강한 상태든 자기 생각을 지금은 지지를 안 하고 유보해 갖고 숨어 있구나 저 무응답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철수한테 좀 숨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정 안철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갔을 때 버티는 그 정의당의 그 독자적 지지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안철수부터 이탈할 이 숫자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형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걸 민주당이 전제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최대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각 캠프에서도 그래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사실 정치합시다 지금 패널 구성을 보니까 2030이 전혀 할배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MC라도 2030으로 좀 교체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역시 구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그게 계속 안고 문제예요. 있어요. 제일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네. 2030에 이거 앉혀놓는다고 해서 2030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2030 앉혀놓는다고 해서 2030이 전체를 잃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맞아요, 위험해요. 위험한 발언이지. 거기까지만. 그 자, 한마디만 다 거기까지만. 자, 하시면 아무튼 안 돼요. 청년 세대들의 좀 표심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국 조사에서 세대별 그 후보 지지율을 살펴볼 텐데 먼저 20대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19.6%, 윤석열 후보 20.7%, 두 후보 모두 20대에게서 아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33.1%, 윤석열 후보 22.6%로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의 표심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2030의 어떤 파도 좀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이 4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연속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공식이라는 거는 40, 50 세대가 끌고 가고 그러니까 지난 그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총선, 지방선거, 대선 또 총선 4번을 민주당이 이길 때 그 공식이 있는데 40, 50의 강력한 지지 속에 2030이 거기에 이제 동맹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그 60대 이상에서만 보수 정당이 이겼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못 버틴 거죠.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확인한 거지만 60대 이상에서 강력한 국민의힘 지지가 계속되는 중에 2030 이탈해 갖고 처음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 중도 보수가 이탈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동맹도 좀 2030 이탈하고 있거든요. 특히 20대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는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60대 이상 그 다음으로 또 버금갈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30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시하는 게 40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일 거예요. 50대는 좀 팽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30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이 해볼 만할 거라고 좀 보는데 20대가 숙제죠. 20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2030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 아닙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 외교 안보에서 중국과 북한을 4050 세대처럼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상속받은 재벌 3세 같이 보기도 하고 북한을 중국도 사회주의가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민주노총도 연공서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일도 못하고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성과 거부를 하자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젠더 갈등도 좀 있고 특히 부동산 문제 이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문제가 전국적으로 20대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그 반감이 특히 20대 남자들은 더 커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두 정당에 대해서 지금 2030은 역사적으로 연계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자기 삶을 개입시킨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요. 대부분 간접적이고요. 현대사 공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다든가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어느 특정 정당과의 친화성이나 적대감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않고 진짜 선진국에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보트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4번의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력측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40, 50대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에 대해서 느꼈던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극히 희박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저 203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들이 그 2030 세대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제시하고 어떤 정책 비전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직 미개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좀 지금 예. 우리 2030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뭡니까? 뭐 본인들이 그 당장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 실업률에 아니 체감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게 그 일반 뭐 청년 실업률은 10%지만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고 있는데 여기다 니트족 더하고 고시 공간선 더하고 하면 50%예요. 청년들 절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전문직 좋은 일자리를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가장 절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성공한 저 기성세대 혹은 지금 내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상속받는 저 내 친구를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도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집 이런 것이 앞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복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데 이건 우리가 뭐 기성세대가 말하는 공정 뭐 이러면 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박한 공정이에요. 이건 20대에게는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박한 공정을 깬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꼽혀가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조국은 불공정의 화신이다 이래 보인 거예요. 뭐 조국을 실드시는 우리 유 박사 앞에서 내가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슬아슬.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예.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아니요. 그런 표현들은 좀 아니 글쎄.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제가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절박한 공정인데 그냥 공정이 아니라 절박한 공정인데
자,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 문제.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드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조국을 반성한다. 조국을 쳐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금 20대의 지지도가 확연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방법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각 부처에 청년 보좌직들 다 둘 거야.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0대 장관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30대가 청년 보좌직을 더 그리고 또 30대 장관을 내 가령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 37살 먹은 당대표를 냈을 때 마치 그것이 청년들의 어떤 열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언론이 막 밀어붙였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는 굉장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캠프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지혜를 내줄 사람이 많은데도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다. 오히려 나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 있어서는 아주 아이고 어떻게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좀 말씀하시면. 다시 하셔야 되는 지금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VCR은 안 나요? 간략하게 자, 언제부터 떨어진지를 모르잖아요. 아니요, 조금 조금 전에. 전부터. 뭐 어떻든 자, 제가 적당히 알아서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0대의 이 공정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어떤 느낌과는 다르게 절박한 공정. 그들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박한 공정을 대하는 양쪽 후보가 네.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재명은 즉각 나는 조국을 반성한다. 조국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20대가 생각하니까 우리의 실제 아픔을 아는구나. 우리의 분노를 아는구나.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각 부처에 앞으로 30대 청년 보좌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20대, 30대의 흐름은 지금 유보층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유보층이 가장 많죠. 20대, 30대의 흐름은 앞으로도 나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런 식의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어드바이스를 열심히 하신다. 저희가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어드바이스를 안 하는데 변호사님은 컨설턴트 같으시오. 친절하신 이거 우리 전화제 다좀 변호사님. 편집해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못 보게 좀. 이걸 편집하면 네. 저는 2회 때는 아니.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편집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길게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호남에 와 있잖아요. 제 딴 말 다 편집하세요. 자, 호남의 2030 세대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좀 들여다볼까요? 아직은 딱히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색깔을 보고 뽑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세대관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저는 민주당인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공약이 좀 20, 30대에게는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20, 30대 친구들은 이제 일자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용돈 주기식 이런 정치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약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경선 결과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은 오히려 뭐 진보 보수보다는 당에서 추구하는 말 그리고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쪽에 관심이 없긴 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좀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같은 거에 대해 이제 좀 정보를 얻었을 때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됐었으면 했는데 아쉽게 떨어지셔서 현재 MZ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잘 돌봐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집값도 오르는 마당에 청년들이 이제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주거 문제라든지 부동산이나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확실한
그런 공약이 없는 것 같아서 믿어달라,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청년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기만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면 진짜 다들 생각이 다양하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건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남 청년들의 민심을 직접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호남 20대 표심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호남 20대 표심입니다. 2030이 아니라 딱 20대한테 물어봤는데요. 후보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 20.7%, 윤석열 후보 8.1%, 심상정 후보 11.2%, 안철수 후보 9.9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10%포인트나 높은 30.2%가 나왔어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3%로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도 호남 20대들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34.7%,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6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 지지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호남의 20대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4.1%, 또 부정평가가 4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요.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3.5%, 정권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2%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3대가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중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요거는 네. 사실 제가 뭐 여론 분석을 뭐 한 10몇 년 이렇게 해왔는데 따지고 놓고 보면 호남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씩 조사를 해서 세대별 조사 결과를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10몇 년 동안. 네네. 왜 그랬냐면 일단 호남을 대상으로 1000명씩 하는 조사가 일단 없었고요. 뭐 총선 조사 같은 거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전국 단위 조사를 위해서 호남에 조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거고 세대 차이가 없이 없을 거고. 근데 저도 이번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건 호남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정당에 대한 태도, 선거에 대한 태도, 이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식이 등장했구나. 정말 사실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고 이런 변화들을 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지 굉장히 부끄러웠던. 근데 이게 이 호남의 20대는 지금 전국의 20대 영향을 강하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 조금 약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민주당이 또 호남에서 20대 변화를 크게 봐야 되냐면 아까 이제 그 정당에서 안 봤다는데 제가 2016년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16년,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기서 경합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50대 이상에서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국민의 반문 정서가 50대 이상에서 강합니다. 물론 거기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죠. 그러나 대개 경향적으로 50대 이상이 반민주당, 반문재인이에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승부의 결과가 어쨌든 23석을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가져간 겁니다. 표차가 아주 듣게 난 데도 있고 좀 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을 찍었던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4년 전, 5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30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층은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하고 무슨 뭐 세대적 다른 경험이 있어갖고 비판한 게 아니고 찍었다가 지금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제가 중도 보수가 박근혜까지도 찍고 뭐 이명박도 찍고 다 찍었다가 철회하면서 보수 정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20대가 계속 지지해왔다가 철회하고 있는 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아마 나중에 우리가 영남에 가서 또 1000샘플 해봐서 그때 20대를 뽑아보면
그때도 또 놀랄만한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네. 아무튼 20대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가는 인식, 또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 나타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합시다 시즌 2 이제 민심 포차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좀 확인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좀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세 가지 요소라 그러잖아요. 뭐 구도, 인물, 이슈. 맞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희가 좀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인물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앞서 그 판넬에 접근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그거요. 예? 책 좀 읽은 사람들은 전은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네네. 예. 전은책이 신군주론, 잡초하고서 이런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요? 예. 대통령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막스 웨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런 거 다 있어요. 여기서 함정은 그게 꼭 옳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 버전으로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과제 해결 능력이다. 네. 어떤 의미죠? 이제 이번 대선이 뭐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뭐다, 뭐 진영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요구가 선명해요. 유권자들의 요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이 경제 성장, 일자리,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 되게 위에 있죠. 경제 성장, 일자리, 부동산 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뭐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 뒤에 있고요. 시민들이 현재 자기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중지가 모아지는 대선도 흔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하나가 경제 성장인 건 좀 포괄적인 거지만 일자리, 부동산, 코로나19 이런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대선이 특히 그 대통령 후보의 어떤 문제에 대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네. 이것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선거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네. 가깝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원할 박사님. 네. 저는 그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네. 가슴팍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뭔가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좀 우려되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을 보면서 좀 우려하는 어떤 지도자의 등록 이게 예측 가능성 아닐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유력 주자들이 집권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잘 그려지지 않거나 혹은 좀 너무 세게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필요한 자격, 자질, 그 중에 또 다른 한편에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볼 수 있게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정치를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상을 제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 교수님. 저는 이제 국정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비전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리더십 싸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거치면서 우리가 레토릭으로는 다 들어봤어요. 공정, 정의, 평등, 뭐 나라다운 나라, 뭐 국민이 행복한 시대 다 들어봤는데 그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능력이 그럼 전 세 가지. 대통령은 세 가지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 중에 나왔는데 첫째,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떤 모든 개혁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설득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진 또는 진짜 야당. 그래서 국민통합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죠. 아까 이제 뭐 독일 예도 많이 드셨지만 내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반대가 있으니까 다 대통령이 만나 설득해야 되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네. 세 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정말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게 막스 베버는 이 통치자에게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균형 감각 그리고 열정이다. 그 소민의식을 가지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정치학자들의 그 에세이 이런 걸 쭉 보면 의외로 내일을 읽는 능력 그 얘기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든 교수 같은 분은 이 미래를 읽는 능력이다. 방금 말씀하신 예측 가능성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내일을 봐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를 제대로 올바른 곳으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쭉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평전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참 많은 것이 요구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 균형 감각, 열정, 뭐 정직감, 도덕성 그리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팬데믹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또 이제 집값 부동산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이 가족 리스크 이런 거를 꼽자면 팬데믹 같은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결단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식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 같은 세계의 경제 전쟁은 미국이 우리의 뭐 영원한 우방도 아니고 중국이 영원한 우리의 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정직감, 도덕감, 결단력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대장동 이런 문제는 정직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집값 문제 뭐 이런 거는 뭡니까? 결단력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통치자들이 왜 다 실패했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책상 옆에 놓이는 수많은 어젠다들 그리고 그중에 돌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MB 때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통치자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냐, 미중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은 고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능한 참모 얘기를 드리면 되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데는 실수를 적게 한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죠. 그 제가 대충 따져봐도 지도자가 알아야 될 어젠다가 1000개는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꼭 첨언을 하자면 차라리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백지가 낫다. 이게 거꾸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차라리 백지가 낫습니다. 백지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가르쳐주면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백지, 이재명 후보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쉽지. 내 하는 지식을 말을 갖춘 후보는 아무도 없는 생각인 걸 끼고 말씀이시네요. 나를 보고 네. 이거 이상한 걸 꽂고 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상한 걸 꽂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달리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런 전제 없이 네. 순수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후보들이 나와 있고 75일밖에 지금 안 남은 대선을 비평하고 있는데 가령 그렇게 공자님 말씀을 하시면 가령 검찰 개혁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또 빠삭하게 알겠지. 예?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여론조사로 통해서 각종 그 사회 현안별로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과제에는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42.2%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25.9%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집값 안정, 부동산 문제 해결도요. 이재명 후보가 잘할 거라는 응답이 33.6%, 윤석열 후보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이재명 후보 37.7%, 윤석열 후보 24.4%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39.6%, 또 윤석열 후보가 글씨가 안 보여서 다시 할게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도 이재명 후보가 39.6%로 15.9%의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이게 국정과제별 능력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제가 꼭 한 네,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저거요. 스핀닥터의 영향력입니다. 스핀닥터. 이 홍보 전략이 잘했다. 캐치프레이즈를 우선 잘 만들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걸 붙였습니다. 이재명은 뭔가 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잘한 게 뭐냐? 하나라도 내놔봐라. 세금으로 돈 나눠준 것밖에 더 잘한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세금으로 돈 나눠준 것밖에 한 게 없는 사람이 뭐 이재명을 합니다 하니까 마치 뭔가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대장동을 했다는 얘기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요. 우리가 객관적 시각으로 딱 볼 때 정말 이 국정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일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두 분 다 없어요. 두 분 다 영선입니다. 국회에서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논해본 적도 없어요. 도정을 논한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 나라의 준사법 기능을 총괄 책임졌던 윤석열 후보가 있지만은 두 분 다 국정 전반의 흐름, 국정 전체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특정 후보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게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고 누가 더 잘한 것이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지가 낫다.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동쪽으로 가야 될 것을 쪽으로 간다. 하지만 백지를 들고 있으면 무릇무릇으로라도 동쪽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를 근데 꼭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백지가 남한테 안 물으면 어째요? 예? 그 백지가 남의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지만은 그때는 두드리 패스라도 듣도록 해야죠. 그럼 대통령을 누가 어떻게 두드려요? 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요? 두드리 패스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리나라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상원 의원이거나 주지사가 다 됐어요. 하원 의원도 잘 안 됐습니다. 뭐 영선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건 상당히 대통령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그 인식이 기본적으로 저조세는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만 했고 뭘 하냐, 뭘 할 줄 아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에 그냥 올라타 있는 것이 보여요. 저는 따라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이제 그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갖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이렇게 슬로건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잡는 거는 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자꾸만 조국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공정과 상식보다는 집중해야 될 게 내가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리더십과 비전이나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주변에 보수 진영에 아주 훌륭한 분들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지금 핵심이지.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뭐 공정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능력은 참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은 뭐 나쁜 것 같은데 능력은 있어. 이런 거. 이 공정한데 무능해. 이거보다는 전 낫다고 보는 지금 그런 리더십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좀 리더십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은데 오히려 그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간다는 거죠. 여기서 내 브레이크 진짜 좀 그래야 돼요. 그러세요. 미국 그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물론 이 상원 출신, 주지사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주지사 출신이 미국은 한 주가요 거의 우리나라 규모의 단위 이상을 가진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 주지사에는 놀랍게도 미국 주 검찰총장 출신들이 압도적입니다. 주의 검찰총장, 검찰총장 사실은 미국의 사법은 검사가 각 주마다 하나하고 밑에는 다 검사보들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명칭이. 그런데 주의 검사, 주 검찰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거든요. 그래서 주지사로 많이 나가고 가령 우드로 윌슨처럼 대학 총장을 하다가 주지사를 잠깐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점프를 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미국이
미국에서 투표를 전혀 그치지 않고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이 됐던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통령으로도 출마를 안 했어요. 근데 닉슨 때 그 부통령이 이게 실각을 하면서 지명으로 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닉슨이 또 워터게이트로 물러나니까 승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중에 이게 제럴드 포드가 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 정부에서 이 정치를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한 점이 있다. 시야를 넓히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이건 비방송 용어지만 도낀 객긴이다. 독인 객인. 이제 이제 변호사님의 전략인데 그게 이렇게 도낀 객긴. 도낀 객긴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제 전략이라니요. 내가 어디 지금 대통령 캠프에 있습니까? 저 오늘 계속 컨설턴트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지령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구사하라고 지금. 그 제가 이거 다 편집해서 못 듣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나는 진짜 그대처럼 의용 아니에요. 나는 반의용이에요. 저도. 근데 노골적으로 의용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그 무슨 부분적으로는 허위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 말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반의용이나 오의용이나 그거 의용이 한 가지지 뭘 그걸. 그건 그렇고. 이 데이터를 보면 모든 면에서 이제 구도, 인물, 이슈라는 3대 변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물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이게. 근데 왜 지지율이 비슷하냐 하면 구도가 불리해요. 여당 후보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대통령 선거 한 명. 잠깐. 아까 내 말은 일일이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데 방금 자연스럽게 편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인물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야 하는 말을 중간에 또 끼워 넣어. 뭐가 압도적이야? 다시 할게요. 다시 뭐가 할게요. 압도적이야? 다시 할게요. 그런 말 제일 나중에 하라고 편집하기 좋게.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이분들이 방송 너무 많이 하셔. 편집하기 좋게 제일 나중에 해야지. 왜 중간에 해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들켰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그리고 하세요. 남은 편집하게 만들고 말이야. 들켰다. 다시 할게요. 이 글을 보면 네 가지 지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좀 낮잖아요. 만족하세요? 이 정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보기엔 좀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자꾸 낮다고 하면 그걸 일반화시키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거 아니야. 나 진짜 화낼 거야 정말. 아니 제가 이게 나도 나한테 유리한 자료 갖고 와서 이게 윤석열이 더 낫지 않아 이러면 되겠어 그냥. 다시 할게요 그러면. 덩치가 근데 윤석열이 더 크잖아. 그거 객관적이잖아. 다시 할게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하라고. 다시 할게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개의 쟁점 모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스핀 닥터 효과다. 그러니까 이제 캐치프레이즈 효과다. 아까 이제 두 번째.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표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더 낮게 나와요. 좀이라도. 근데 왜 지지율은 붙어 있느냐 하면 이 인물 면에서 앞설지 몰라도 이제 시민들 인식상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머지 이슈가 남았는데 이슈는 지금 네거티브 이슈로 이제 가족 문제가 저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여기 이긴다고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거전이 진행되어서 기본적으로 정책 이슈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앞에 두 변수는 잘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다만 이 빅2 후보의 캐릭터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합니다 하는데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지율을 자기가 차근차근 만든 사람이에요. 일종의 정치적 지지율로 보면 푼돈 모아 목돈 만든 케이스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디서 왔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운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 보면 반사적인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문 정부가 뭐 하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게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나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문 대통령은 뒤로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가 점점 더 전면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타겟팅을 표적 설정을 아직도 문 대통령에게 맞추고 있는 거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입에 달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한 달, 두 달 정도를 더 내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의심스러운 그런 전략일 수 있음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래서 상대 또 캠프한테 계속 아니, 좋은 편집 정보를 저래서 또 보내주시네요. 삭제 모노도를 만드는 저희가 오랜만에 그대는 이렇게, 네. 방송을 너무 오래 한 문제점이 있어. 아니, 그걸 꿰뚫어 보는 분은 정도현님밖에 안 계세요. 아니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넘쳤어요. 사실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다음으로 좀 그렇지. 넘기도록 하고요. 그냥 끝으로 지금 이제 어떤 가족 리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여론조사만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선 후보들 뭐 최근에 그 도덕성? 도덕성 얘기하면 그러니까 킹, 개킹 그렇죠.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아니 이재명은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네 끝으로 가족 가고 끝냅시다. 그게 맞는 그렇지. 것 같아요. 네. 가족하고 나중에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또 3주 지나야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전망 네. 설득 얘기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네네 쭉쭉 네네네 여기 질문 안 하고 여론조사 본 다음에 얘기 나눌게요. 자 진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얘기를 저희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이거 여기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과연 이런 가족 논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1.4%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응답이 15%포인트 더 높았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6.7%, 미치지 않을 것이다 31.3%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5.4%로 더 높았습니다. 요 결과로만 보면 윤석열 후보 쪽의 리스크가 더 저는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뭐 양김, 삼김 뭐 그분들은 뭐 오랫동안 정치했기 때문에 부패 문제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 뒤에 나왔던 문제는 이명박 케이스와 이회창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BBK나 도곡동 문제가 그 당내 경선 때부터 문제가 됐고 본선 때까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게 이명박 후보를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뭐 강한 추진력 같은 건데, 그거하고 뭐 이 문제는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해창 후보의 케이스라는 건 제게 그 대통령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아들일 때 문제가 되죠. 후보의 아들이 문제가 된 게 이해창 후보가 유일한데, 두 아들 병역 문제가 2002년까지 두 번 연거푸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분 그 대쪽 판사로 알려진 이해창 후보가 법과 원칙에 상징 자본을 갖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흔든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이 가족 리스크가 이해창 사례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이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대장동 리스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이재명에게 기대했던 강한 추진력이, 야 이게 저 강한 게 뭐 법과 뭐 원칙이 또 막 허물 수도 있는, 야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이걸 준 거라면 아들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본인의 상징 자본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이나 이걸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도 미래 비전과 미래에 어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그 능력면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실제로 조국의 강을 못 건넌 듯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조사 결과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요 두 이슈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인 허위 경력, 요게 조금 더 영향이 클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그 아까 봤던 그 정권 안정론자, 심판론자,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가령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론자들 같은 경우는 별 영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론자들은 이거 영향이 클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 엇갈림에서 좀 상쇄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윤 후보 부인의 그 허위 경력 사건에 대해서는 안정론자는 당연히 이제 그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한 78% 정도가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권 심판론자는 문제는 정권 심판론자의 한 60%에 가까운 사람도 이거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방어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그 심판론자조차도 이거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다는 건 확실히 이 이슈가 훨씬 더 이제 그 좀 반향을 더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된 건 뭐 다른 뭐 아들이 없으니까 그 김건희 부인 김건희에 대한 그 리스크잖아요. 처음부터 줄리냐 아니냐, 우리 뭐 이 방송이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줄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유튜브 내용들이 있고 한데 그 중에 일시가 안 맞아서 사실은 허위인 그 사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허위 공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불거진 게 이제 경력 문제입니다. 예컨대 뭐 왜 삼성 이 미술 전람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니다 분당 삼성 프라자에서 한 거 5기를 잘못 실수를 했다, 좀 과장을 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팜플렛을 냈어요. 자꾸 이렇게 뭐 무조건 가짜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진짜 있다 다. 이제 그래서 이쪽은 좀 과장되었고 자신을 포장한다는 거고, 이쪽은 이제 엉터리라는 이런 공격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줄리냐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중은. 그래서 저런 분을 국무로 모실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른바 국무론입니다. 영부인으로 모실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제 가족 리스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가령 본인의 어떤 뭐 이제 리스크, 안고 있는 리스크, 뭐 정과 사범이다 이런 걸 빼놓고라도, 그러니까 조카는 잔혹한 살인범이었다. 이제 부인을 둘러싼 문제는 해경궁 뭐 김씨 얘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요사이 피하고 있는 논란이니까.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들 2명인데 하필이면 이제 고대 경과 나온 그 장남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가령 이 도박을 했다.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해라. 그럼 잘못했다. 이 얘기하면서도 뒤에 딱 덧붙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모인 내가 부모된 죄로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 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도지사 봉급이 1억 한 2천만 원 됩니다. 도지사 연봉이 한 1억 2천만 원 되는데 자식 통장에 원래 70몇만 원밖에 없다가 어떻게 돈이 4천 몇백만 원이 순증이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정리했다. 1억 2천만 원이 연봉인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인데, 그런데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도박이나 인터넷 도박이나 하는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정리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 두 후보가 가령 사과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과를 하고, 정직하려면 좀 제대로 정직해야 되는데 두 후보 전부 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난 도끼인 객견으로 보는데 나는 여기서나 승부가 되리라고 봐요. 역시 앞으로 누가 더 정직하냐. 내가 조명론입니다. 뭔가 하면 무대에 서잖아요. 가수든 배우든 가령 내가 같은 사람이든 무대에 딱 서서 조명을 받아. 근데 나한테 기스가 났어. 이 상처가 있어. 조명을 환하게 왜 때립니까? 이 상처 안 보입니다. 환하게 때리면 앞에 앉아있는 분, 이 청중에게는 이 상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명을 감추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무대를 어둡게 하면 오히려 조명, 이 상처는 선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을 환하게 때리는 이유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차라리 다 노출시켜 버려야 돼요.
노출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후보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부리란 말입니까? 근데 그 문제가 다르잖아요. 아 다른 문제든 뭐 맞는 문제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뭉뚱그려서 노무현 대통령도 부인이 차녀 바싹을 밟고 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나 혹은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녹화하고 며칠 지나는 사이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거론한 그 자체에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걸 일일이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되는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 진영에서 서로 가족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양상인데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점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도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자연인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남편이 대통령 출마했더니 지금까지 여하튼 과정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그냥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고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재명 후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냥 보통의 청년이라면 혀 좀 쩌쩌하고 아는 사람이 알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혀쩌쩌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몇백 500만 원을 땄다 550만 원 잃었다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성매매하러 갔다 이걸 내놓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제 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뭐 사실로 좀 드러난 대목도 있고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모든 걸 사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어려워요 토론이. 저도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김건희 씨 입장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거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버텨나가고 있어요. 양쪽 모두가 가족들이. 이제 일단 그렇게 저는 인간적으로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을 느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보면 이 무슨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는데 그 상징 자본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대중들은 줄리냐 아니냐 뭐 이런 아니 입에 올리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뭐 김건희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더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뭘 눈여겨본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예요. 능력이요. 후보의 태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 부인을 너무 믿는 것 같다. 자기 아내의 말을.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사실적 증거들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는 것 같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답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쭉 보면 자기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떨어져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내를 믿는 거는 좋은 일인데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렇게 대처하면 그 대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짐작하냐 하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잘 알아볼까?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 후보를 속이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알아챌까? 그거에 의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그 무슨 관음증적인 그런 말초적인 그런 호기심보다 이거를 유권자들이 더 눈여겨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뭐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기인데 이런 성격의 특수한 위기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 것은 조금 나라면 저렇게 대처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근데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초는 저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는구나 정치를 하면서 남자들이. 그런데 약간 제가 좀 다른 생각인데 지금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두 후보가 평소에 수신 제가를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이건 오바시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그 삶을 사는 서민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가짜 문제 그리고 도박 문제, 성매매 문제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글을 썼지만은 근데 남의 글을 내 글처럼 쓴 적은 없잖아요. 논문 표절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책을 7권을 썼지만은 단 한 줄도, 단 한자도 남의 글을 내 그린 것처럼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령 윤석열 후보는 이 점에서는 조금 자유스럽겠지만 자식을 다 키운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돈 들고 가서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그 자연스럽게 자기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고 하는 것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청년시절에 그럴 수 있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나는 똑바로 제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영원히 그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 어른들이 비호하고 카바치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자, 제가 네. 요거 하나만 네. 제가 이거 그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면 그 이해찬 캠페인을 보고 많은 걸 제가 느꼈는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결국 부인이나 뭐나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고 뽑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해찬 후보의 사례에서 제가 그때도 느낀 건데 왜 97년도에 두 아들 병역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2002년도에도 또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한 번 했으면 됐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대통령 후보가 그 선거를 지배하는 어젠다를 던져서 난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그때 노무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급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슈 하나가 그날 그 선거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그 후보들의 그 도덕적인 문제가 더 커지는구나. 따라서 만일에 저 후보를 뽑아서 이명박 후보든 이해창 후보든 또 윤석열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주머니가 달라지고 우리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면 가족 문제는 애써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커져 있다는 거는 미래 비전이 별로 없고 리더십을 못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방증이니까 저는 앞으로 해가 바뀌면 이거 다 쏟아 나오고 지금 스마트폰 시대라 뭘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그 두 후보가 특별히 우리보다 별나게 아까 이제 많은 걸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별나게 이상하게 세상을 살았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세상 환경도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는 진짜 더 자기가 본질적인 걸 던지면 이게 좀 약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 가족 리스크 결국에는 후보자들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또 유권자들의 다른 또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정치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3주 후에 뵙게 되거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터져 나올지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좀 예상 좀 해보세요. 저희가 3주 동안 좀 이렇게 또 뉴스에 귀 기울일 텐데 난 단언컨대 이런 게 한번 또 불거질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예상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냥 두 후보가 혹시 이 방송을 참모들이라도 모니터링 한다면 네. 그냥 좀 건의하고 싶어요. 빨리 정책 논쟁으로 넘어가시라. 예. 두 분 모두. 이게 두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모이든 빅2가 모이든 다 필요합니다. 다. 전체가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빅2가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빨리 향후의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는 정책 경쟁으로 빨리 넘어가시라. 네. 그래야 다른 문제 지금까지 이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여러 문제들이 말끔히 끝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박 대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되지 않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 본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 자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 선거를 바꿀 사건들이 지금 이미 예상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빙자한 재정으로 돈 풀기, 아마 거의 100조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영업자 상공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은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 예산, 607조 4천억이나 되는 국가 예산인데 이 지출 경정을 좀 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갖고 바꿔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또 추경을 한다. 예산안 통과되고 시행하기도 전에 추경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 돈 풀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베이징 서프라이즈, 이 기대만큼은 아니고 미국도 이미 불참을 선언을 했으니까 온전한 베이징에서의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진핑과 그리고 문 대통령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함께 모여서 종전선언이 안 되면 평화선언이라도 하겠다. 이게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큰 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모릅니다. 뭐 제주 앞바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예, 어떤 일이 모르죠. 한라산이 폭발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설악산이 갑자기 붕괴할지도 모르고, 뭐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설악산 주변에 있는 분은 나도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 꿈자리가 요새 뒤숭숭한 거 보니까 이 나라에 이 뭐 큰 별이 질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 무서운 이야기. 그러게 왜 이렇게 마무리를 아니 마무리에 급조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예상하지 말고 네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왕 빅2가 지금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후보는 딱 두 분입니다. 빅2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두 분이 말하는 흐름을 딱 보면 대충 흐름은 흘러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솔직히 정책 경쟁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내공으로 무슨 정책 경쟁이 되겠어요. 역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계속해서 나갈 건데 앞으로 3주 뒤까지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 3주 뒤에 만나면 역시 야, 이렇게 네거티브 네. 선거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나눌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예. 네. 근데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는 LH 사건처럼 예상하지 못한 한라산 무너지듯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걸 거고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가 두 번 중요한 게 발표가 될 겁니다. 1월 1일자 모든 언론이 동시에 아주 깊이 있는 여론조사를 발표할 거예요. 그다음에 설날 끝나고 한 번 또 할 거니까 민심은 그럴 것 같고, 저도 이제 유 이사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본선 들어가서 TV 토론 3번만 할 거다, 윤석열 후보가 피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빨리 보고 싶어요. 두 분이 토론하고. 왜냐하면 또 2002년도 짧게 얘기를 하면 2002년도 선거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투표일인가 그런데 화요일 날, 그 전주 화요일 날 행정수도 이슈가 토론에서 아주 격하게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쯤에 양당이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니까 토요일 날 양자 토론하자. 권영길 후보 빼고 양자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할 것처럼 했는데 내심으로는 두 후보가 다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합의는 그래 쭉 가다가 결국 그게 무산됐습니다. 근데 그때 만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결국 안 해서 토요일 날 장갑차 사건 효수 미선 촛불 집회가 강화문에 있었는데 이것이 그 토요일에 탑뉴스가 됐거든요. 근데 만일 TV 토론을 했으면 아마 그게 모든 어젠다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알아야 될 건 지금 본인에 대한 리더십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나 이런 거는 본인이 던지는 어젠다가 또 그 리더십이 링에 올라와서 보여줄 때만 사라지는 것이지 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변수, 표심을 흔들 변수. 예. 저는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네. 잘 모르겠고요. 음수 하는 거야.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그 음수가 아니고 음수 여론뿐이야. 오직 믿는 건 여론이다. 우리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잘 분석하도록. 아우. 난 데이터를 갖고 3주 뒤에 오시겠다 훌륭한 이런 얘기를. 답변이셨습니다. 난 숫자만 봐. 네. 근데 정말 각종 공방과 의혹이 넘쳐나는 이번 대선, 이제 정책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정치합시다 시즌2 함께 보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후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 민심포차 마무리하는데요. 저희는 새해 새 마음으로 두 번째 지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의 녹화예요. 네, 깜찍함을 좀 기대하면서 자 인사드리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고맙습니다. 네.